딸이 시집을 간 지 19년 그 긴 세월 동안 친정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고 전화기 너머로는 그저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과연 딸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입을 다문 걸까요? 부모는 정말 마음을 내려놓은 걸까요? 아니면 걱정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해 침묵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우 극적인 전개를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딸네 집 방문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이 아닌 19년의 침묵 뒤에 감춰진 아픈 비밀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잊혀진 이름, 뜯어보지 못한 편지, 그리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미 다 터지고 갈라진 손.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식은 멀리 떠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걸까요? 부모가 묻지 않는 건 믿음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마주하기 두려운 회피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혹시 댁에도 오랫동안 연락이 뜸한 자녀가 있거나 가슴속에 묻어둔 말 못할 아픔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부산 영도 토박이로 올해 65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자갈치 시장 하역 일에서 은퇴했고 지금은 가끔 소일거리로 채소 나르는 일을 거들며 용돈이나 벌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많아졌는데 외려 마음에는 근심만 늘더군요. 저는 매일 현관 앞 평상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앞집을 봅니다. 그 집은 3대가 모여 사는 시끌벅적한 집입니다. 손자는 골목 어귀에서 자전거를 타고 며느리는 옥상에서 빨래를 걷고 할머니는 흔들의에 앉아 콩을 까는 모습. 그 평범한 풍경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집니다. 우리 집엔 그런 온기가 없습니다. 12~9년 전 외동딸 지은이가 인도네시아로 시집을 가버린 뒤로 집은 텅 비어버렸거든요. 지은이는 당시 대구의 한 전문대를 막 졸업한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성적도 제법 괜찮아서 저는 딸아이가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펜대 굴리며 편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덜컥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년이었죠. 저는 아직도 그 청년을 처음 봤을 때의 제 표정을 기억합니다. 크지 않은 키, 까무잡잡한 피부 더듬거리는 한국말, 그리고 짙게 배어있는 동남아 특유의 억양. 저는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친척들 중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딸아이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멀쩡한 한국 사람 놔두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먼 타국으로 시집을 가겠다니요. 저는 홧김에 딸아이와 석 달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로는 얼굴조차 거의 보지 않았죠. 나중에 듣자 하니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하더군요. 지은이는 가끔 엽서나 문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매번 잘 살고 있어, 남편이 참 자상해, 아이들이 귀여워, 아빠 걱정 마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자식이 나 잘 지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처럼 낡은 주택에 홀로 앉아 차나 끓이고 담배나 태우며 어릴 적 나풀거리는 치마를 입고 아빠하고 달려오던 딸아이를 추억하는 늙은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찜찜했죠. 내 딸이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늙은 아비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걸까? 지난 세월 몇 번이나 공항으로 달려가 비행기 표를 끊어 인도네시아로 날아가 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고 돈도 넉넉지 않은 데다 딸아이가 만사형통이라는데 이 늙은이가 가서 무슨 짐이 되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묵은 짐을 정리하다가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크리스마스에 지은이가 보낸 카드였습니다. 축하 인사 사이에 손주 녀석이 그린 그림 한 장이 끼어 있더군요. 제 외손자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검게 칠해진 하늘 아래 작은 집 한 채가 있고 엄마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다. 아빠는 오늘도 밥 먹으러 안 들어온다고.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바늘로 심장을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저는 사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집골은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그저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라고 얼버무릴 때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보고 나니 의구심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동남아로 시집간 이주 여성들의 고단한 삶, 언어 장벽 불안한 일자리 고기, 반찬 한 번 먹기 힘든 가난. 내 딸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싸우고 냉전하며 연락을 끊었던 시간들, 딸아이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제 옹졸함이 떠올랐습니다. 19년 동안 딸이 친정에 오지 않은 건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올 형편이 안 되어서였을까. 너무 힘들어서 차마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였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다 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막노동을 하고 국민연금까지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략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주식도 펀드도 모르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이 오직 늙어서 거동 못하게 되면 간병인이라도 쓸 요량으로 모아둔 제 노후 자금이자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지은이 대학 졸업식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딸아이에게 써야 한다고. 걔는 내 핏줄이고 내 새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룰 줄은 모르지만 더듬더듬 검색창에 인도네시아 비자, 백신 접종, 자바섬 가는 법 등을 쳐봤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무역상 김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그쪽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김 사장,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딸내미 좀 보러 가고 싶은데 거기 며칠 묵으면서 통역 좀 부탁할 수 있게 연락 좀 취해 줄 수 있겠소. 김 사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더니 울먹였습니다. 형님, 이제야 가보시게요. 늦지 않았습니다. 따님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여권을 만들고 김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로 다시
족자카르타, 요그야카르타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윈의 집은 족자카르타 근처 슬레만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다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지만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날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딸을 만나러 가는구나. 인도네시아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라고 해봐야 sorry, thank you. thank you가 전부인데 그렇게 무작정 이역만리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딸이 문을 여는 그 순간 녀석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지 65평생 해외여행은커녕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늙은이였습니다. KTX 타는 것도 낯설어 하는 제가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바다를 건너기로 한 겁니다. 두려웠지만 그리움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출국 3일 전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인천공항 근처에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습니다. 좁은 방 싱글 침대 하나에 낡은 텔레비전. 침대에 앉아 핸드폰 속 지은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자수 아래서 아이 둘과 웃고 있는 사진.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은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싼 밤 비행기라 자카르타에서 한 번 갈아타야 했고 대기 시간도 길었습니다. 수속 카운터 앞에서부터 덜컥 겁이 나더군요. 앞뒤로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쏠라쏠라 떠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거는데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앞줄에 서 있던 한국 유학생 아가씨가 도와주어 겨우 탑승권을 받고 물은 기내에 못 들고 탄다는 주의사항도 들었습니다. 늙으면 모든 게 더디다지만 자식 보러 가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자카르타에 도착하니 한밤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8시간을 뜬 눈으로 세우고 동이 트고서야 족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족자카르타는 관광지라지만 딸이 사는 곳은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서툰 영어로 My daughter live here, 내 딸 여기 살아 하며 길을 물었습니다. 결국 야자 열매 파는 현지인이 손짓 발짓 섞어가며 알려주더군요. 소형 트럭을 개조한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간 뒤 거기서 다시 오토바이 릭시아 배착을 타라고 했습니다. 사흘 내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배는 고프고 짐 가방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손주가 그린 그림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을버스 차창 밖으로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와 야자수 양철 지붕집들이 지나갔습니다. 개와 닭이 돌아다니고 길게서 밥을 짓는 사람들. 이런 풍경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정말 이런 곳에서 19년을 살았단 말이냐. 해질녘이 되어서야 오토바이 릭샤가 어느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다 왔다고 하더군요. 붉은 기와를 얹은 나지막한 단층집이 보였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고 아이 하나가 문 앞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다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툭 떨어뜨리더군요. 그러더니 와락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아빠가 여기 웬일이야? 저는 딸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가까이서 본 딸의 얼굴은 제 기억 속의 20대가 아니었습니다. 40 중반이 되었으니 당연하겠지만 얼굴엔 잔주름이 가득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슴을 찢어놓은 건 딸아이의 손이었습니다. 빨래와 집안일로 거칠어진 손톱 주변은 거스러미가 일어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러움과 당황함, 그리고 오랜 세월 참아온 인내가 묻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구, 아니 빨리 나와봐. 손님 오셨어.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6살 배기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쭈뼛거렸습니다. 지은이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외해야 아버지야. 한국에서 오셨어. 할아버지 큰아이 아구가 서툴게 불렀습니다. 작은아이 아니는 아직 말을 잘 못하는지 배시시 웃으며 손만 흔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짓누르는데 눈앞엔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는 손주들과 뿌리 뽑힌 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내 딸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꼭 잡은 채로요. 문을 닫자마자 딸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진짜 아빠 맞아. 어떻게 갑자기 왔어? 저는 집 안을 둘러보느라 대답을 늦췄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시멘트 벽에 하얀 페인트만 칠한 투박한 구조였죠.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인데 낡아 빠진 소파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천은 닳아서 색이 바랬고 팔걸이는 해져 있더군요. 구석에는 아이들 장난감과 교과서가 쌓여 있고 빨래 건조대에는 젖은 옷가지가 널려 있어 꿉꿉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은 그냥 시멘트 바닥이었고 구석엔 물기가 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 하나가 위태롭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자 지은이가 낡은 수건을 깔아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물 한 잔을 내오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집에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밥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다. 그냥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난을 들켜버린 자의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딸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슬그머니 따라가 보니 냉장고에서 꺼낸 거라곤 채소 몇 봉지 달걀, 몇 알 그리고 꽁꽁언,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너희 평소에도 이렇게 먹니? 딸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여긴 고기가 좀 비싸서 더 묻지 않았지만 냉장고 속 풍경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고기도 과일도 음료수도 아이들 간식도 없는 텅 빈 냉장고. 저녁상은 마늘을 넣고 볶은 고구마 줄기, 공심채 같은 나물 토마토 달걀, 볶음,
그리고 새 토막 낸 작은 생선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딸이 아이들 밥 위에 생선을 발라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큰 생선 토막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더군요. 정작 지은이는 나물에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넌 생선 안 먹냐? 전 먹었어요. 원래 생선 별로 안 좋아해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라지가 왔나 봐요. 내 딸을 데려가 19년이나 고생시킨 그놈? 제 사위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헐렁한 흰 셔츠, 헝클어진 머리칼. 그런데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더군요. 저를 보더니 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지은이가 얼른 소개했습니다. 라지 우리 아빠야. 한국에서 오셨어. 아빠 제 남편이에요. 제가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자 사위도 황급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공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오른쪽 바지단을 보았습니다. 텅 비어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족조차 없는 건가 제가 놀란 눈으로 지은이를 쳐다보자 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오기 전부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남편이 잘해줘요. 아이들이 착해요라던 수많은 안부 전화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더 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묻지 않아서, 아니 진실을 알까봐 두려워 묻지 않아서 몰랐던 겁니다. 딸은 제가 장애가 있는 사위를 더 반대할까봐 혹은 무시할까봐 철저히 숨겼던 겁니다. 식사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사위 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었고 말없이 아이들 물컵을 채워주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회계사무소에서 장부 정리와 세금 신고를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입은 입에 풀칠할 정도라고요. 지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사람 실력은 좋은데 여기가 월급이 짜요. 물가는 비싸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수돗물이 졸졸졸 나오더군요. 물어보니 수압이 약해서 밤 10시는 넘어야 물이 제대로 나온답니다. 낮에는 미리 받아놓은 물을 써야 한다고요. 저는 말없이 낡은 수도꼭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낡은 소파에 누워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오길 잘했다는 것. 다음 날 새벽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티셔츠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뒷모습,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뼈와 팔꿈치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일어났어? 소파가 불편했지 아니다. 괜찮다. 딸이 건넨 플라스틱 컵에는 따뜻한 차가 담겨 있었습니다. 컵 바닥은 닳아서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라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깔끔한 셔츠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야근이라 8시는 넘어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는 차마 사위라고 부르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저렇게 걸었냐? 딸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19살 때 사고로 절단했대요. 그때는 돈이 없어 의족도 못했고 한국 가서 돈 벌어 겨우 의족을 마쳤던 거래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아빠가 싫어할까봐. 안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싫어했는데 장애까지 있다고 하면 아예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했냐 자카르테 가게가 있고 집안이 괜찮다고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했어요. 아빠가 무시할까 봐. 하지만 아빠 저 사람 정말 나한테 잘해요. 가진 건 없어도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솔직하게 말해봐라. 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2년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라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외동아들인데다 몸이 불편하니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요. 시골 삼촌에 낡은 집을 빌려 살았는데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어 아이들이 자주 아팠답니다. 지은이는 인도네시아어도 못하고 병원에 가려 해도 차비가 없어 쩔쩔맸습니다. 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눈물만 흘렸다는 이야기. 쌀이 떨어져 굶을 뻔한 적도 있었고 라지의 월급이 밀려 전기세도 못 낼 뻔한 적도 수두룩했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될까봐 추방당할까봐 변변한 아르바이트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힘들다고 말 안 했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제 물음에 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아빠가 뭐라 그랬겠어? 그거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랬겠지. 내가 돌아가면 누가 방여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가서 아빠한테 집만 될 텐데 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19년 전에 저는 자존심 강하고 고집불통인 꼬장꼬장한 꼰대였습니다. 딸은 제가 도와주기는커녕 비난만 할 거란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어도 혼자 버틴 겁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며칠 동안 저는 딸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손전등을 켜고 시장에 갑니다. 저도 몰래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흘길을 익숙하게 걸어가더군요. 올 때는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땀범벅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침은 직접 만든 주먹밥으로 때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에는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라지가 결혼할 때 사줬다는 중고 재봉틀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500원이 1000원씩 받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벌이나 하냐 많으면 10벌 없을 땐 한두 벌. 이걸로 애들 학용품비 하고 그래요.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린 자국투성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난이구나. 라면 먹으며 웃는 낭만적인 가난이 아니라 오늘 쌀이 얼마나 남았나 세어보고 내일 반찬을 걱정해야 하는 처절한 생존이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딸이 아니라 남이었다면 진작 혀를 차며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내 배 아파 나하 길은 내 딸입니다.
어떻게 두고 갑니까? 사흘째 되는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은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딸아이가 상장을 흔들며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니 베개가 축축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저는 짐 가방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에 숨겨온 돈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구르고 아껴 모은 돈,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인 돈.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쓸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는데 써야 한다는 걸요. 아침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써라.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웬 돈이 이렇게 많아? 내 전 재산이다. 원래는 요양병원 갈 때 쓰려고 모은 건데 지금은 너한테 더 필요한 것 같다. 지은이가 기겁을 하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아빠. 노후 자금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저는 짐짓 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잔말 말고 받아라. 19년 동안 애비 노릇 못한 값이다. 땡전 한 푼 안 보내고 전화 한 통 따뜻하게 못해준 빚 갚는 거라 생각하고 받아. 딸은 고개를 떨구고 밥그릇 위로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침을 먹고 마당 벤치에 앉아 라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예전에 내 가게 차리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라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회계사무소 차리는 게 꿈이긴 한데 자본금도 없고 얼마나 드나 가게 얻고 집기 사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한 700~8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하겠네. 자네 가게 차려. 이건 빌려주는 거 아냐. 그냥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는 약속으로 주는 거야. 가장으로서 책임지게. 라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이 눈에 눈물 안 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정했던 일주일이 아니라 3달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라지의 사무소는 시장통 근처 낡은 잡화점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간판도 달았습니다. 라지 아카운팅 오피스. 지은이가 대학 때 배운 솜씨로 간판 디자인을 했죠. 처음엔 파리만 날렸지만 김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한국 교민 업체들의 일감을 맡으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지은이도 솜씨를 발휘해 통역과 번역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당당하게 일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부엌대기가 아닌 제 딸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에게는 학원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둘째 아니에게는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을 사주었죠. 그날 밤 아니가 서툰 솜씨로 그린 벚꽃 그림을 제게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할아버지 나라 가서 진짜 벚꽃 보고 싶어요. 그 그림 옛날 지은이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핏줄은 못속이나 봅니다. 3달 뒤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지은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단팥죽을 끓였습니다. 맛이 예전 엄마가 해주던 것과 비슷하더군요. 아빠, 이거 엄마 맛나 그래. 아주 달고 맛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렌터카 뒷좌석에서 손주들이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라지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운전을 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지은이가 제 소매를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제 가면 언제 또 와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또 올게. 매년 올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내 딸, 이제야 진짜 내 딸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도네시아 땅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그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살지 않을 겁니다. 희망이라는 빛을 보았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은이 방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처박아둔 인형을 꺼내 먼지를 털어 침대에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딸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게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로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날 드디어 딸네 식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은이가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라지도 손주들도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산 집으로 내려와 설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둔 떡국과 갈비찜 잡채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했죠. 이웃집 할머니가 박영감, 오늘 잔치 하나 하고 묻길래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와심 더 손주들도 오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습니까? 그날 밤 우리는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올라가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손녀 아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또 올게요. 밤하늘로 떠오르는 풍등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해주이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딸이 제멋대로 살다가 뒤늦게 효도한다고 흉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년 만에 용기를 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손길로 다시 일어선 딸의 가족. 이보다 더 값진 화해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가 묻지 않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림일 수 있고 자식이 말하지 않는 건 불효가 아니라 짐이 되기 싫은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오랫동안 묵혀둔 번호를 눌러보세요. 밥은 먹었니? 잘 지내시죠? 이 짧은 한마디가 19년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